레스토랑 창문에 비친 불빛이 눈을 찔렀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포장도로에 번져나가는 모습을 잠시 바라본 뒤 나는 검은색 코트 칼라를 살짝 올렸다. 내가 찾는 곳은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인 네스카르고였다. 시어머니 김춘자. 그 여자가 새로 들인 며느리에게 베푸는 환영 연회가 여기서 열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돌렸을 때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웅장한 피아노 연주와 웃음소리가 갑자기 터져나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몇몇 사람이 뒤를 돌아봤지만 대부분은 고급 와인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나는 코트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걸어들었다. 검은색 스커트가 바닥에 살짝 닿는 소리가 이 밝고 화려한 공간에서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긴장감을 더했다. 이분은 입구에 서 있는 웨이터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막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연회장 한가운데로 돌렸다. 김춘자 시어머니가 젊은 여성을 옆에 두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3년 만에 보는 모습인데 아직도 옷차림이나 태도는 예전 같았다. 과분한 장미 장식이 달린 드레스에 너무나도 익숙한 오만한 표정. 옆에 있는 새며느리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봤다. 평범한 직장인 딸이라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순순한 모습을 잘 따라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분 누구예요? 이수진이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나를 향해 겁에 질린 듯 떨렸다. 김춘자도 이제야 나를 확인했는지 웃는 표정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꾹 참는 듯 표정을 다잡았다. 이혜인, 너 왜 이리...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혼할 때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욕하며 내쫓았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나에게 쏠렸다. 친척들, 시어머니의 사업 관계자들. 그들은 나를 보며 속삭이고 의아한 표정을 짓고 심지어는 경멸적인 눈빛까지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나는 걸음을 더디게 옮기며 말했다.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유지했다. 새며느리 환영회라니. 정말 축하드려야겠네요. 김춘자는 겁에 질린 듯 이수진을 뒤로 숨기려고 했다. 여긴 너가 와야 할 곳이 아니다. 왜 이렇게 모욕적이야? 웨이터, 이 사람을 내보내. 모욕적이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갑고 서늘한지 주변 사람들이 살짝 뒤로 물러서는 걸 볼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고 새 며느리에게 선물하는 건 모욕이 아니고 내가 와서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건 모욕이야? 그게 좀 이상하네요. 이수진이 겁에 떨어져 시어머니의 뒤로 더욱 숨어들었다. 어머니, 이 분이 예전 며느리 분인가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아무 관계 없어. 김춘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나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너 때문에 오늘 연회가 망가지면 어떡해? 빨리 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경찰을 불러도 좋아요. 나는 그녀의 분노를 무시하며 한 발 더 다가갔다. 이제 시어머니와 단 2발자국 거리였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선연히 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 먼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입니다. 시어머니와 이 집안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주변의 웅성임이 사그라들었다. 피아노 연주도 멈추고 사람들의 속삭임도 잦아들었다. 모든 시선이 나와 김춘자, 그리고 얼굴을 파르르 떨고 있던 이수진에게로 쏠렸다. 나는 그 수많은 눈길을 온몸으로 받아낸 뒤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할 채비를 했다. 이혼 당시 김춘자는 내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건 이혼 위자료로 충분하다며 내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청운건설 지분 30%를 억지로 빼앗아 갔다. 그 지분은 당시에는 별 가치가 없다고 속였지만 지금은 이 가문이 유지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시어머니, 그리고 여기 모신 모든 분들. 나는 의도를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 김춘자의 얼굴빛이 점차 창백해지는 게 보였고 그 모습에 가슴 깊이 짜릿한 승리감이 밀려왔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선언합니다. 3년 전 시어머니 김춘자에게 강제로 빼앗긴 청운건설 30% 지분에 관한 모든 약정과 계약서를 나는 그녀의 두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동공 깊숙이 스민 공포와 절망이 선명히 비쳤다. 전부 무효화하겠습니다. 전부 무효화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중에 붕 뜬 순간 연 회장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에 잠겼다. 피아노 소리도, 웃음소리도, 속삭임도 사라졌다. 오직 레스토랑 천장의 샹들리에 크리스탈이 내리쬐는 빛만이 그 아래 얼어붙은 사람들의 표정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김춘자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마구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목이 꽉 조여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야. 너 이게 무슨... 드디어 그녀가 앓는 소리로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희미했다. 안색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앞치마 자락을 움켜쥔 손이 마구 부들거렸다. 곁에 서 있던 이수지는 더욱 심했다. 팔짱을 끼고 있던 두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뒤로 물러서려다 발끝이 커튼에 걸려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아이고. 작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간신히 시어머니 품에 매달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분 무효하라니. 그녀의 눈동자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나를 바라보는 시선마저 마구 떨렸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했다. 이혜인 씨가 방금 뭐라고 하셨어? 청운건설 지분이라고? 문서 30%라니. 그게 김춘자 씨가 사갔던 거 맞지? 어째서 갑자기 철회한다는 거야? 계약했잖아. 속삭임 소리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점차 그 소리가 커지면서 연 회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표정을 짓고 나를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춘자를 둘러보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꺼내는지 모른 채 긴장감에 잠겨 있었다. 계약. 시어머니. 그게 정당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는 김춘자의 눈을 직접 응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다. 모든 진실을 이 자리에서 드러내야 했다. 3년 전. 제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는 이 지분은 지금 당장 팔아야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싸게 샀다라고 속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시중 가격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으로 강제로 매수했고 심지어 그 돈도 제 이혼비에서 차감했다는 사실. 잊으셨어요. 김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거짓말. 너 그건 거짓말이야. 당시 너도 기꺼이 서명했잖아. 계약서에. 기꺼이. 시어머니. 그때 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고 시어머니는 자버지의 수술비를 내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차단하며 계속 말했다. 제가 거절하면 아버지의 수술을 못 받게 된다는 협박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서명했던 거예요. 그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약.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 시어머니도 알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당시 힘없어서 참았을 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더욱 커졌다. 협박으로 서명했다고? 그럼 불법이잖아. 김춘자 씨가 그런 짓을. 청운건설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잖아. 30%면 엄청난 돈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김춘자에게 돌아가고 그 시선 속에는 경멸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이수진은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렇다고요. 지분을 그렇게 얻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기대했던 생활, 그녀는 결혼을 통해 부유한 삶을 누리려 했는지 나의 말에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다. 수진아, 너 믿지 마. 이 여자가 헛소리하는 거야. 김춘자는 이수진을 붙잡으며 격렬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고 오직 공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혜인, 너 도대체 뭘 원해? 돈이면 말해. 얼마나 필요해? 너 때문에 오늘 연회가.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제 아무런 온기가 없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자신의 것을 되찾는 거고, 시어머니와 이 가족이 지난 3년간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서 그 지분은 제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만든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걸 속임수와 협박으로 빼앗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철회하고 돌려받을 겁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세게 열렸다. 2명의 정장 차림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오며 김춘자를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사업 파트너로 보였는데 얼굴은 온통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장님, 긴급합니다. 한 남자가 소리를 높여 외쳤다. 청운건설, 아니, 회사가 파산 처리 절차에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했고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투자금을 회수했어요. 뭐라고? 김춘자는 그 말을 듣고 팔짱을 놓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죽은 사람 같게 창백해졌다. 파산. 어떻게? 우리 회사가.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예상대로였다. 시어머니와 그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청운건설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 지분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소식이 유출되자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버린 것이다. 연 회장은 이제 진정한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속삭임, 불안한 움직임이 뒤섞여 마치 패션쇼가 망가진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김춘자는 기절할 것 같아 눈을 감고 있었고 이수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차갑게 관찰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시어머니와 그 가족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이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대가를 전부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춘자 시어머니가 기절할 뻔한 모습을 보니 주변에서 누군가가 달려가 부축해줬다. 그녀는 두 손으로 앞을 잡고 몸을 떨리며 입을 열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고 눈동자는 확대된 채 공허하게 앞을 응시하며 예전의 오만과 태연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식을 들은 모습이었다. 사장님, 잠시만 쉬세요. 붙들어준 사업 파트너가 긴장하게 말했다. 파산이라고 하긴 아직 확인 단계잖아요. 혹시나 오해일 수도. 오해. 그럼 왜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대출을 거부했다고. 투자자들도 전부 갔어. 김춘자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뱉었지만 그 소리는 턱시도처럼 거칠고 끊어졌다. 그녀는 사업 파트너의 팔을 꽉 잡고 손톱이 그의 옷감에 박히는 듯한 힘으로 붙잡았다. 어떻게, 이제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제 살아갈 길이 없어. 그제야 비로소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가 보다. 문서 예전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내가 처리할게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녀가 이제는 울음을 참지 못할 것처럼 목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내 마음은 평온했다. 3년 전 그녀가 내게 했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이제 그녀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수진은 그 옆에서 소리내 울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메이크업이 번져가는 모습이 참으로 어수선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안타까움 따위는 하나도 없었는지 갑자기 시어머니의 팔을 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게 어떡해요? 파산이라고? 그럼 우리 결혼은? 우리가 앞으로 살 집, 차, 모든 게 그녀의 질문은 격렬했고 눈물 속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찾아온 이유는 명백했다. 김춘자가 청운건설이 잘 나가니 너는 결혼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속여온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 딸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삶을 기대하며 이 결혼에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부서진 것이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춘자가 이수진에게 돌아보며 말했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조차 살 길이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수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나도 모르고, 정말 모르고, 청운건설이 이렇게 빨리 어떻게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장님이시잖아요. 회사 상태를 모르고 계셨어요? 이수진이 소리를 더 높여 외쳤다. 그녀는 이제 눈을 핑크색으로 물들인 채 시어머니를 향해 원망하는 눈빛을 쏘았다. 그래서 저분이 지분을 철회한다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당황했던 거예요. 그 지분이 회사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잖아요. 어머니는 그걸 아는데도 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이수진의 말이 맞았다. 김춘자는 내 지분이 청운건설의 유동성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철회를 선언했을 때 그녀는 즉시 절망에 빠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꿈을 이어가려 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구경하며 속삭였다. 이수진 씨도 속았네. 김춘자 씨가 너무 했다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이런 걸 숨기다니? 그럼 이 결혼은 안 되겠네. 파산한 집에 시집 가느니. 사람들의 말이 이수진의 귀에 들렸는지 그녀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아니요. 이 결혼 안 돼요. 저는 파산한 집에 시집 가지 않아요. 이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 환영회도 아니고 이 결혼도 취소하겠습니다. 문서 저는 이런 가족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아요. 김춘자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수진아, 너 그러면 안 돼. 아직 회복할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설게. 어떻게 일어설 거예요? 회사가 파산했어요. 지분도 없어요. 이제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수진이 다시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몸을 돌려 레스토랑 출구 쪽으로 갔다. 오늘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이젠 그만 만나요. 이수진이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김춘자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수진의 뒤를 쫓아가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고 다시 사업 파트너에게 부축받았다. 수진아, 기다려. 제발 기다려. 그녀의 외침은 공기 속에 깔려만 갔고 이수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연 회장은 이제 완전한 혼란의 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혼자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혹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누구도 김춘자를 위로하거나 관심하지 않았다. 그냥 재미있는 관객으로 이 광경을 구경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이 모든 걸 바라보았다. 김춘자가 울고 이수진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속삭이는 광경. 3년 전 이혼 당시 이들에게 받았던 무시와 모욕, 그리고 속임수가 이제 이렇게 풍요로워 돌아오고 있었다. 김춘자가 마침내 나를 찾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원한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뒤로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사업 파트너의 팔을 붙잡고 나를 향해 걸어오려 했다. 이혜인,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너에게 이혼비를 주고 지분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해? 나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이제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녀가 겪고 있는 아픔과 혼란 자체가 가장 명확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시선은 레스토랑 문 밖으로 향했다. 이수진이 사라진 방향으로. 그녀의 도주는 이야기의 한 단계일 뿐이다. 김춘자와 그 가족이 맞이할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김춘자의 눈동자는 원한으로 타오르고 있지만 그 뒤에 깔린 절망이 훨씬 선명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여전히 침묵했고 오히려 발을 옮겨 창가에 다가갔다. 레스토랑 바깥은 이미 어두워졌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인해 잠잠한 연 회장에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뭘 잘못했냐고? 나는 등을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각 단어가 무게감을 지녔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오직 하나뿐이에요. 3년 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제 권리를 쉽게 포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이 가족이 잘못한 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는 손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속에는 청운건설의 재무보고서 복사본, 지분 담보계약서, 그리고 당시 김춘자가 제 아버지 수술비를 협박한 문자 기록이 들어있었다. 이 지분 30%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아들, 제 전남편인 김민준 씨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지분을 은행에 담보했고 청운건설이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지분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이수진 씨에게 보여준 부유한 삶도 이 지분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죠. 이 말을 듣고 주변에서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그렇다고. 그럼 김춘자 씨는 모든 게 거짓이었어? 개인 빚까지 지분으로 갚았다고? 그럼 이 지분을 빼앗기니 당연히 파산하잖아. 속삭임 소리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엔 경멸이 더욱 농후했다. 사람들은 김춘자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예전엔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했지만 이제는 거짓말쟁이 부당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춘자는 파일을 보며 몸을 더욱 떨렸다. 거짓말. 그건 운영상의 필요였어. 민준이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빚이 좀 생겼을 뿐. 운영상의 필요. 나는 웃음을 쳤다. 그 웃음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민준 씨가 빚을 진 이유는 사업이 아니에요. 카지노 손실, 명품 구매,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이었죠. 이 지분으로 갚은 건 그런 개인적인 낭비였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만든 건설사의 미래가 그런 거지 같은 이유로 물거품이 되려 했어요. 그제야 김춘자가 입을 닫았다.
아마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는지다. 그녀의 얼굴은 무력감으로 가득 차고 눈동자는 아무런 빛도 잃어버렸다. 그럼 이 지분을 내가 가져가면 우리 가족은 정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들이 원래 살아야 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들은 제 권리로 인해 부유한 삶을 누렸어요. 이제 그만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대신,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나는 이 모든 걸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이혼 후 김민준이 계속해서 개인 빚을 쌓고 청운건설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완치된 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청운건설이 최근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분 가치가 급등할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바로 김춘자가 새며느리를 맞이하며 가장 자랑스러워할 때. 그래서 오늘 왔어요. 나는 김춘자를 직접 응시하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 제가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시작을 알리려고요. 이 지분은 제 것이고 청운건설의 미래도 제가 책임지겠어요. 시어머니와 김민준 씨는 이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죠. 아니, 안 돼. 김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가 그녀를 붙들어 막았다. 이혜인, 제발 좀만 양보해줘. 민준이도, 우리 가족도 이제 살 길이 없어. 지분을 좀만 빌려줘. 나중에 꼭 돌려줄게. 빌려줘. 시어머니. 3년 전 제가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지분을 팔아야 할 때 시어머니는 양보해줬어요. 나는 그녀의 구걸을 차단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이게 운명이야, 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했죠. 이제 그 운명을 시어머니들이 직접 겪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점차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더 이상 이 광경을 구경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김춘자 일가를 피하듯 빨리 떠나고 있었다. 웨이터들은 침묵하며 테이블을 치우고 피아니스트는 이미 기타를 챙겨갔었다. 한때 화려했던 환영회는 이제 허전하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파일을 다시 손가방에 넣고 코트를 입었다. 시어머니, 법원에서 재판을 신청할게요. 부당하게 매수한 지분에 대한 환수와 함께 이 기간 발생한 이자까지 청구할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나는 문을 열었을 때 바깥에 비가 좀 더 세졌다. 빗방울이 나의 코트에 떨어지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내 마음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기다려. 이혜인. 제발 기다려. 김춘자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소리도 그들의 아픔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다. 제가 되찾아야 할 건 아버지의 뜻과 함께 제 자신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일가가 겪는 고통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비 속을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빗줄기가 코트 어깨를 적시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레스토랑 문밖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고 뒤로는 혼란스러운 연회장의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김춘자의 울음소리, 어떤 사람의 분노하는 외침,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충격음이 뒤섞여 공기 속에 깔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선 변호사 이준호의 이름이 떴다. 나는 전화를 받았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혜인 씨, 확인했습니다. 청운건설이 오늘 오후 3시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어요. 은행 측에서도 이미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했고 김춘자 씨와 김민준 씨의 개인 자산도 포함됩니다.
지분 담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타격이었다. 김춘자가 아직 회복할 방법이 있다고 속이려 했지만 법원에 제출된 파산 신청은 그 어떤 희망도 꺾어버리는 결정적 증거였다. 나는 다시 레스토랑 창문을 바라보았다. 안쪽은 이미 엉망진창이었다. 테이블에 놓인 와인잔이 넘어지고 음식이 바닥에 뒤덮여 있으며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은 허둥지둥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김민준, 제 전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정장을 뒤집어 입고 넥타이가 풀린 채 긴장한 표정으로 김춘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야? 파산이라고. 왜 지금 알려줘? 김민준의 분노한 소리가 비를 통과해 날아왔다. 그는 김춘자의 팔을 꽉 잡고 흔들었다. 제가 지금 다른 거래를 맺으려는데 이러면 어떡해? 빚쟁이들이 모여올 거야. 엄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김춘자는 아들을 보고 더욱 크게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혜인이 지분을 철회해서 우리가 버틸 수 없었어. 그녀는 책임을 나에게 돌렸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다. 김민주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인, 그녀가 왜 갑자기 나타났어? 엄마, 당시 그 지분을 그렇게 싸게 샀을 때 나도 말렸잖아. 이혜인이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녀는 힘없어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했잖아. 김민준이 소리를 더 높여 외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어졌고 눈동자에는 공포와 원한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우리 가족이 망했어. 이때 김춘자의 사업 파트너인 이성민 씨가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은 엄청나게 화가 났다. 김민준 씨,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도 당신 모자 때문에 큰 손해를 봤어. 청운건설과 함께 투자한 프로젝트가 전부 날아갔어. 이 돈을 어떻게 갚아? 내가 뭘 해? 그건 엄마가 책임지라고. 김민준이 이성민을 밀쳤다. 그 순간 이성민이 넘어지려다가 테이블에 기대어 살았다. 이런 놈. 이성민이 분노해서 손을 들었지만 주변에서 누군가가 붙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회장 내부는 이미 폭발 직전의 분위기였다. 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문서 이것이 바로 최후의 타격이었다. 법원의 파산 신청이 확정됨으로써 김춘자 일가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전부 치러야 했고 그 대가는 이보다 더욱 치열할 것이다. 택시입니다. 운전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나는 차 문을 열고 탔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차가운 비와 혼란한 소리가 멀어졌다. 운전사가 어디로 가시겠어요? 라고 묻자 나는 아버지가 사는 병원 근처 아파트 주소를 말했다. 이혜인 씨. 또한 한 가지 안내드릴 게 있어요. 이 변호사의 전화가 다시 왔다. 김춘자 씨가 이수진 씨에게 준 결혼 선물로 약속했던 아파트도 이미 김민준 씨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저당 잡혀 있었어요. 이수진 씨도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이수진이 그토록 기대했던 부유한 생활도 결국엔 거짓말의 일부였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울고 결혼을 취소했다는 것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택시 창밖을 보니 비가 점차 그쳤다. 노을이 뜨기 시작했고 어두운 하늘에 붉은 빛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온한 표정,
하지만 눈동자에는 결단력이 남아 있었다. 3년 전, 제가 포기했던 권리와 존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찾았다. 김춘자 일가는 이제 빚과 빈곤, 그리고 서로의 탓싸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최후의 타격이고, 또한 그들이 받아야 할 정의라고 생각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은 법원에서의 재판과 청운건설을 다시 살려나가는 일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청운건설이 제 손에서 다시 제대로 운영되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춘자 일가가 겪을 고통은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택시 창문을 통해 레스토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곳은 이미 혼란의 최고조에 달렸다. 김민준이 김춘자를 밀치고 이성민 씨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물건을 챙기려는 허둥지둥한 모습이 비에 젖은 유리에 번져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택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변호사로부터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식이 왔다. 이혜인 씨, 김춘자 씨와 김민준 씨가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엔 빚쟁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민준 씨가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고 김춘자 씨는 경찰을 불렀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운건설의 모든 자산이 이미 은행에 압류되었고 그들의 집도 저당권 행사로 인해 이사해야 할 상태입니다. 나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 소식을 들었다. 예상 중의 일이었다. 그들이 3년간 거짓으로 세운 부유한 세계가 무너지면서 진짜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빈곤과 빚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고 가족관계도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법이었다. 오후, 아버지를 찾아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회복이 잘 되어 침상에서 기지개를 켰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인이야, 잘했어. 아버지가 걱정했던 건 내가 이 과정에서 상처받는 거였는데 너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을 지켜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직접 본 광경이었다. 카페 창문 맞은편 길가에 김춘자와 김민준이 서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다. 김춘자는 평소에 과분한 모습 하나 없이 구겨진 옷차림에 머리가 엉망이었고 김민준은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엄마, 이제 그래서 어떡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올 거야. 김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때문이야. 그때 이혜인의 지분을 그렇게 강제로 샀어야 했어? 그냥 제대로 이혼비를 주고 보내줬어야지. 이제 됐어. 우리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해. 내 탓이냐? 민준아, 너도 그 지분으로 내 빚을 갚았잖아. 카지노에서 잃은 돈, 다른 여자에게 준 돈, 다 이 지분으로 갚았어. 김춘자가 소리치며 눈물을 쏟았다. 나도 이혜인이 이렇게 강하게 맞서올 줄 몰랐어. 그녀는 그냥 힘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엄마가 먼저 그렇게 말했잖아. 이혜인은 아버지를 구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엄마가 속였어. 김민준이 김춘자를 향해 손가락을 질렀다.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모든 게 끝났어. 이혜인이 저 지분을 다 가져가고 우린 빈털터리가 됐어. 그들 사이로 이성민 씨와 다른 2명의 사업 파트너가 다가왔다. 그들은 얼굴에 분노를 드러내며
김춘자 모자를 둘러쌌다. 김춘자 씨, 김민준 씨, 우리의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함께 투자한 5억 원.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빚을 져. 김춘자가 뒤로 물러났다. 그 돈은 청운건설에 투자했으니, 회사가 파산했으니, 저도 방법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너희 모자가 그 돈을 횡령했잖아. 김민준 씨가 명품차를 샀고, 김춘자 씨가 이수진 씨에게 비싼 선물을 줬어. 그 돈이 우리 투자금이었어. 한 사업 파트너가 소리치며 김민준의 옷을 잡았다. 오늘 안에 돈을 돌려줘. 아니면 법원에 고소할 거야. 혼자 다투다가 이제는 외부인까지 끼어들며 갈등이 확대되고 있었다. 김민준은 사업 파트너를 밀치려다가 다시 다투기 시작했고, 김춘자는 그 사이에서 그만해. 그만해. 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며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나는 카페 안에서 이 광경을 차갑게 관찰했다. 3년 전, 이들에게는 누가 감히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항상 자신들만 위협하고 약한 사람을 누르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보다 더 강한 현실에 누르고 당해가고 있었다. 이혜인이 이렇게 해준 거잖아. 김춘자가 갑자기 나를 보았다. 그녀는 카페 창문을 통해 나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그녀가 우리를 망쳤어. 그녀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김민주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 이제 그녀를 탓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어. 거짓말을 하고 남의 걸 강탈했고 서로를 속였어. 이제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탓이야. 그 순간 김민준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의 분노와 원한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절망이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고 김춘자도 그 옆에 앉아 함께 울었다. 사업 파트너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중얼거렸지만 결국 그들을 두고 떠나갔다. 나는 카페에서 일어났다. 충분히 봤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결국엔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빈곤과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였다. 병원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 광경을 말했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니야, 사람은 결코 남의 걸 탐내면 안 돼. 그래야만 평생을 괜찮게 살 수 있어. 알아요, 아버지.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다.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이수진이 떠났지만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 다음은 그녀의 차례였다. 결혼을 취소하며 김춘자 가족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들에게 남은 건 오직 영원한 후회뿐이 될 것이다. 이수진이 단순히 결혼을 취소하고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로부터 세 번째 소식이 왔을 때 나는 아침 회의 중이었다. 이혜인 씨, 이수진 씨가 법원에 김민준 씨를 상대로 결혼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녀는 김춘자 씨가 부유한 경제 상태를 거짓으로 표시하며 결혼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받은 선물과 약속된 재산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청구액이 2억 원에 달하네요. 2억 원. 김춘자가 이수진에게 보여준 거짓된 부유함의 대가였다. 명품 가방, 주얼리. 그리고 결혼하면 세우는 집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수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나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웃음을 참았다. 이수진이 울고 도망갔을 때는 그냥 속임수를 당한 불쌍한 여자로 봤지만 이제는 그녀의 결단력에 살짝 감탄했다. 그녀도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였다. 오후, 이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던 중 카페 창밖에서 직접 이수진과 김민준의 대면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은 김춘자 모자가 빚쟁이를 피해 잠시 머무는 노후 주택가의 작은 빵집이었다. 이수진은 평소의 순순한 모습 하나 없이 검은색 재킷을 단정히 입고 김민준을 직접 응시하며 말을 하고 있었다. 문서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씨,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해요. 결혼은 확실히 취소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선물, 명품 가방, 주얼리, 그리고 결혼 선물로 약속했던 현금 5천만 원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배상 1억 5천만 원도 지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거예요. 이미 증거는 다 모았어요. 김춘자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거짓된 재무보고서, 부유한 생활을 과시한 SNS 게시물, 그리고 그 당시의 대화 기록까지. 김민준은 빵집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얼굴의 붕대는 아직도 감겨 있고 옷차림은 구겨졌으며 눈동자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수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한때 결혼할 사람이었잖아. 이 정도면 모른 척 넘어가지 못해? 한때. 그 한때도 김춘자 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이수진이 소리를 높여 외쳤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유한 삶을 기대한 건 사실이지만 결혼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희들 모자는 저를 속이고 거짓된 꿈을 보여줬어요. 지금 너희들이 파산했으니 모른 척 넘어가. 저는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이때 김춘자가 빵집 뒤에서 나왔다. 그녀는 얼굴에 화장을 하나도 안 바르고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그 돈도 우리는 지금 갚을 수 없어.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싶어하는 듯 몸을 굽혔지만 이수진은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에 아무런 온기가 없었다. 어머니, 용서. 저는 지금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수진은 차갑게 말했다. 만약 오늘 안에 답변을 안 해주면 내일 법원에서 보겠어요. 그리고 저는 기자에게도 연락할 거예요. 김춘자 어머니가 어떻게 거짓으로 젊은 여성을 속여 결혼시키려 했는지, 청운건설이 어떻게 부당하게 지분을 빼앗아 파산했는지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공개한다고? 너 그럼 우리 모자는 정말 죽을 길이 없어. 김춘자가 울음을 쏟았다. 우리도 속았어. 이혜인이 갑자기 지분을 철회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너도 그녀를 원망해야지. 우리를 괴롭히지 마. 이혜인 씨. 저는 이혜인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수진이 바로 대답했다. 그녀의 말이 나에게도 놀라움을 주었다. 저는 이혜인 씨를 만나지 않았지만 들어봤어요. 3년 전 너희들이 어떻게 그녀의 지분을 부당하게 빼앗았는지, 어떻게 그녀를 협박했는지. 이혜인 씨는 단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저를 속이고 이혜인 씨를 억압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민준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폭발하려는 듯한 빛이 있었다. 그래서 너는 결국 이혜인 편이냐? 우리를 망치는데 동참하려고?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저를 위한 거예요. 이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답변을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돈을 못 준다면 저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이수진은 이 말을 마치고 빵집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했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김춘자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김민주는 벽에 기대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고 있었다. 빵집 주인 아저씨는 그들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카페 안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다. 이수진의 반격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녀는 단순히 결혼을 취소하는 것을 넘어 김춘자 씨와 김민준 씨에게 물리적 정신적 손해까지 물어내려고 했고 심지어 기자에게 연락할 거라고 위협했다. 이는 김 씨 가족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최후의 자존심마저도 박탈당할 것이다. 이혜인 씨. 이수진 씨의 소송이 진행되면 김춘자 씨와 김민준 씨는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이 변호사가 말했다. 현재 그들은 개인 자산이 전부 압류되었고 빚도 갚지 못하는 상태라 손해배상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결국 법원에서도 이수진 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일 순 없겠지만 그들의 명예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명예를 잃는 것. 이것이 김춘자에게는 돈보다 더 큰 고통일 것이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성공과 뒤상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거짓말쟁이 결혼 사기범으로 알려질 것이다. 나는 카페에서 일어났다. 이수진의 공격이 끝나면 김춘자 씨와 김민준 씨는 정말로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다. 나에게 무릎 꿇고 구원을 빌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곧 올 거라고 확신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우리는 차에서 아파트로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김춘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낡은 운동복에 머리가 묶여 있으며 앞발은 벌어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평소엔 가장 최신 디자인을 자랑했던 그녀가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혜인, 제발 잠시만 들어줘. 그녀가 내가 다가오자 급히 일어났다. 발을 옮기려다가 걸려 넘어질 뻔했고 나는 무심히 옆으로 피했다. 그녀의 손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마치 3년 전 제 아버지 수술비를 협박하며 안 그러면 너 아버지는 죽는다고 말했을 때의 모습과 견줄 만큼 초라했다. 시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는 내 뒤에서 가만히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춘자는 입을 떼고는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년 전 나는 잘못했어. 내 아버지 수술비로 협박하고 지분을 부당하게 빼앗은 건 내 잘못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내 잘못이니까 제발 너 좀 도와줘. 도와준다는 건 어떤 말이세요? 지분을 좀만 빌려줘. 아니, 양보해줘. 10%라도? 아니, 5%라도 남겨줘. 그러면 청운건설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민준도 살 길이 생겨. 제발. 이혜인아. 너는 착한 아이잖아. 이 정도는 용서해줄 수 있잖아. 그녀는 점차 목소리가 높아졌고 손을 뻗어 나의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시어머니. 제가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3년 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일. 그중 하나라도 시어머니가 겪었다면 지금 이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분은 제 것이고 청운건설은 이제 제가 책임지고 운영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김민준 씨가 할 일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입니다. 대가.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수진이도 법원에 소송까지 냈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혜인아.
너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파트 길가 사람들이 점차 모여보고 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다. 제발 살려줘. 너의 아버지도 우리와 오래 지냈잖아. 그 정이라도 살려줘. 아버지가 내 옆에 다가왔다. 춘자 씨, 일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각별한 온기는 없었다. 이니가 한 말이 맞아. 너는 당시 이니에게 너무한 짓을 했어. 지분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까지 꺾었잖아.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일어설 시간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 평생 내 놈의 지분으로 살았어. 이혜인아. 제발 한 번만. 김춘자가 계속해서 구걸했지만 그녀의 말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이혼 당시 그녀는 내가 우리 집에서 얻은 건 모두 이혼비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내가 가져갈 물건 하나하나를 뒤져보았고 이따위 물건도 민준이랑 결혼했다는 게 수치스러워라고 모욕하며 내쫓았던 모습. 그때의 그녀는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구걸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할 말은 끝났어요. 나는 음성을 낮췄다. 법원에서의 지분 환수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고 이수진 씨의 소송도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거예요. 문서 시어머니가 할 일은 김민준 씨와 함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그동안 거짓으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아파트로 걸어갔다. 뒤에서 김춘자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지만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를 안정시키고 청운건설을 다시 살려나가는 일이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이니야, 아까 너는 잘했다. 너무 연민을 베풀면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해. 아버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미안함도 없어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3년 전 이혼할 때 김춘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지분을 빼앗은 이유가 단지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을까? 그때 그녀의 눈동자에 보였던 결연함이 단순한 운영상의 필요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 뒤에 아마도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그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다음 목표였다. 김춘자가 무릎을 꿇고 구걸했지만 그녀는 아직도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진실이 3년 전 이혼의 진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햇살이 들어오는 아파트 복도가 보였다. 이제 청운건설을 재건하는 일과 함께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청운건설을 재건하는 작업은 벌써 한 달째 진행 중이었다. 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압류된 자산을 회수했고 원래 있던 우수한 직원들도 다시 복권시켜 안정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사무실에서 나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매일 보는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3년 전 이혼의 진상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김춘자가 지분을 빼앗은 이유가 단지 김민준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을까? 그때 그녀가 과분히 확신한 표정. 그리고 이 지분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는 말 그 뒤에 숨겨진 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했다. 아버지, 3년 전 제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지분을 사려고 할 때 아무런 반대도 안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어도 시어머니의 제안이 너무 우발적이지 않았어요.
나는 한 저녁 아버지와 식사할 때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다. 그래, 인이야. 나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춘자 씨가 갑자기 지분을 사겠다고 왔을 때 너의 아버지인 나도 모르게 그 지분이 미래에 큰 가치를 지닐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바로 동의했어. 그리고 너에게 협박을 시작했지? 아버지의 말이 내 의문을 더욱 키웠다. 김춘자는 그때 이미 청운건설이 앞으로 큰 성장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 그렇다면 그녀의 속임수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가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였을 수 있다. 다음 날, 나는 사무실 지하 창고에서 오래된 파일을 뒤졌다. 청운건설의 설립 당시 문서, 주주 명부, 그리고 3년 전의 재무 예측 보고서를 찾고 싶었다. 햇살이 들지 않는 창고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수많은 상자가 쌓여 있지만 내 손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이혜인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장님인 박종식 씨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청운건설을 아버지와 함께 세운 노년 직원이었고 이혼 당시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3년 전 이혜인 씨가 이혼하고 지분을 빼앗겼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회사가 이혜인 씨에게 돌아왔고 제가 숨겨온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박 부장님은 손가방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3년 전 김춘자 씨가 김민준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김춘자 씨가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한 청운건설의 미래 성장 예측 보고서도 들어있어요. 이혜인 씨, 김춘자 씨는 그때 이미 청운건설이 2에서 3년 내에 5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문서 내 손이 떨렸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춘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다. 민준아, 이혜인의 지분을 꼭 사야 해. 컨설팅 회사에서 내준 보고서에 따르면 청운건설이 다음 해에 대형 프로젝트를 받을 거고 지분 가격이 5배 이상 뛰겠다고 해. 그 지분을 우리가 가져야만 앞으로 영원히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이혜인은 그걸 모르니 아버지 수술비로 협박해서 싸게 샀어. 그럼 이혼은? 엄마, 그냥 이혜인과 이혼하면 되지 않아? 김민준의 어리석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혼은 당연히 시켜. 하지만 지분을 먼저 사야 해. 이혜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받아도 이득을 나눠야 해. 그래서 아버지 수술비를 협박해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고 이혼까지 시켜. 그럼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 내 심장이 거의 멎을 것 같았다. 원래 이렇게 김춘자가 지분을 빼앗은 이유는 단순히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알고 있던 청운건설의 성장을 노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고 나와 아버지는 그녀의 계략 속에 속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혜인 씨, 이혼 전 김민준 씨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김춘자 씨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혜인이 발견하면 지분을 돌려달라고 할 거라며 그 관계를 숨겼어요. 결국 이혼은 김민준 씨의 배신과 김춘자 씨의 속임수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박 부장님의 말이 마지막 확증이었다. 3년 전의 아픔이 갑자기 돌아왔다. 이혼 당시 나는 너와 안 맞아라고 말한 김민준의 차가운 표정. 김춘자의 모욕적인 말 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음모였던 것이다. 나는 단순히 이혼당한 여자가 아니라 그들의 부유를 위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박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붙잡으며 말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분명한 정의감이었다. 이 진실을 통해
시어머니와 김민준 씨가 한 모든 잘못을 마지막으로 청산할 거예요. 나는 이 변호사에게 USB 파일을 보냈고 부당이득 취득 사기침해 등의 혐의로 김춘자와 김민준을 추가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단순히 지분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행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했다.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달을 바라보았다. 3년 전의 아픔이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분명한 정의를 찾고 싶었다. 김춘자와 김민준은 단지 경제적 파산이 아니라 법과 도덕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처형받아야 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는 이제 바로 앞에 있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날. 겨울 햇살이 법원 로비를 따뜻하게 비쳤다. 나는 아버지와 이 변호사님과 함께 기다렸고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서 울려 퍼졌다. 원고 이혜인 씨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피고 김춘자 씨가 원고의 지분을 협박과 속임수를 통해 부당하게 매수한 사실, 그리고 청운건설의 미래 성장을 미리 알고 이를 노린 음모가 인정된다. 지분 30%는 즉시 원고에게 환수하며 김춘자 씨와 김민준 씨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금 1억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가 성립되어 추가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판결이 끝나는 순간 법정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퍼졌다. 김춘자는 법정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김민준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참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빚과 법적 책임,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명예뿐이었다. 이혜인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 변호사님의 말에 나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기록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길에는 감사와 안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인이야,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가 이렇게 단단히 서서 정의를 찾아줘서. 나는 웃었다. 이때의 기분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묶여있던 무게를 떨어뜨린 평온이었다. 3년 전의 아픔과 원한이 이제 법원의 판결과 함께 해소되고 앞으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후 한 달. 청운건설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박 부장님과 복귀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했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으로 회복했다. 나는 대표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버지는 각오로 기니의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라고 말하며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매일 사무실에서 보는 직원들의 웃는 얼굴과 건설 현장에서 성장하는 회사의 모습이 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김춘자와 김민준의 결말은 그들에게 맞는 형태로 펼쳐졌다. 김춘자는 빚을 갚기 위해 노후주택에서 단순 노동을 하며 살고 있고 김민준은 법적 처벌을 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님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도 서로를 탓하며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김춘자 씨는 민준이가 빚을 지었어라고, 김민준 씨는 전마가 속였어라고 서로 원망하며 살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이 변호사님의 말이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었다. 이수진의 소송은 합의로 끝났다. 김씨 모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이수진은 김춘자가 소지한 유일한 값진 물건인 시계와 주얼리를 받아 판매하며 일부 손해를 보상받았다. 그녀는 이후 해외로 이주하여 새롭게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짧은 인사를 보냈는데 이혜인 씨, 정의는 늦게나마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행복하기를이라고 답장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갔던 동료였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아버지와 함께 청운건설 지상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니야, 너는 이제 과거를 잊고 앞으로만 생각해도 돼.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과거를 잊지 않아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원한은 없어요. 과거의 아픔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줬어요. 이제 저는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낸 증거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는 나의 말을 듣고 웃으며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살아. 이니야, 너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다. 카페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3년 전의 혼란과 아픔, 속임수와 배신 이 모든 것이 이제 과거의 한 장으로 넘어가고 앞에는 청운건설과 아버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차 잔을 들어 아버지에게 가볍게 만졌다. 아버지, 우리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 이니야, 함께. 해질녘 햇살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그의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였다. 이혼한 시어머니의 환영회에서 갑자기 나타나 철회를 선언했을 때 나는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을 알고 정의를 구현하며 결국 스스로를 찾아낸 것이다. 복수는 아니었다. 정의를 찾는 여정이었고 자신을 되돌려받는 과정이었다. 이제 나는 청운건설을 이끌며 아버지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은 최종적인 정의이자 각자의 운명이 맞이한 마지막 결말이다. 이야기 끝.